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 지 그래서 이제 장관은 직을 수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아마 많은 분들이 밥상 앞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얼굴을 붉히거나 좀 언성을 높인 기억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그만큼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이 문제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현안들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네 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하죠. 먼저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동네지역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현입니다. 이어서 곽규택 자유한국당 중영도구 당협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곽규택입니다. 계속해서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끝으로 김은지 법무법인 성현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네 분과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네 분 모두 제각각 입장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이제 장관이 돼서 임명이 돼서 또 수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의 이 현안들 쭉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입장을 좀 여쭙겠습니다. 박 위원장님 먼저 발언 기회 드리죠. 예, 약 한 달가량 우리 조국 장관 임명에 관한 논란이 있었고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국민들의 역동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네. 법무부 장관 임명이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개혁을 바라고 있냐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 동시에 이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이 얼마나 올바라야 하느냐, 이 문제까지 동시에 제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고요. 이건 아주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부정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역동성이 여론으로 나타날 때 그 여론이 올바로 형성되려고 그러면은 우리 언론이 공론의 장이 돼야 되고 또 권력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어야지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고 그것이 대기관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과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의 문제를 살짝 애둘러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 이후에 나누고요. 곽 위원장님은 좀 반대 입장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조국 장관 후보자 지명부터 임명까지 한 달 정도 걸렸는데요. 한 달 동안에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 명을 두고 뭐 우파 좌파 또 보수 진보 이런 진영 싸움까지 생기는 것이 이게 국론 분열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하셨고요. 또 대학생들까지 촛불 집회를 여는가 하면 야당에서는 장외투쟁까지 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이게 법무부 장관을 지명을 둘러싼 정당한 모습인가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의문들이 많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그 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은 장관이 지금 22번째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이라든지 또 과연 국회 절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필요한가?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그만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정치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도 좀 생긴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국론 분열이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차 교수님. 예, 뭐 저도 곽 변호사님하고 비슷한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한국 정치가 사실 특징을 이야기하자면은 대부분 소용돌이 정치다 이렇게 정치학자들이 많이 정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 소용돌이의 끝판을 봤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조국 소리만 들어도 울렁거릴 정도로 그런 정말 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온 사태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가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중요한 점은 이 청문회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간담회 과정 뭐 이런 데서 오가는 대화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게 정말 본말이 좀 전도되어 있는 거 아니냐. 청문회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냐. 이런 생각들을 정치학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가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정책을 놓고 후보자 개인에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들. 그래서 정말 주변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청문회를 보면서 이건 뭔가 제도적인 좀 개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물론 찬성 반대 각자의 입장이 있지만 아마도 쭉 그 사태 추이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만감이 교차했다. 이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한 달간은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하는 쪽이나 검찰도 모두 그 목표가 그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와 기대 속에서 시작된 검찰 개혁이 과연 제대로 끝날 수 있을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의문이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대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조국 아니면 안 되나? 라는 얘기를 참 많은 분들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그 누구도 해주질 않아서 일단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조국 아니면 안 됐을까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권한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생각합니다. 예. 다만 상권 분립에 기초한 우리 헌법의 원리상 국회가 청문 절차를 통해서 소극적인 이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국 후보자가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예. 본인의 사법개혁 특히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잘 수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예. 또 한 측면은 한국 사회에서 검찰개혁은 단순하게 기능적인 문제로 볼 것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 말은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개혁을 담당하는 사람이 많은 어떤 그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어떤 투철한 사명감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 예. 그런 면에서 조국 후보가 그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본인이 해온 일이나 예. 그다음에 그 민정수석을 하면서 현재까지 이런 검찰개혁의 과정을 추진해온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국 후보가 적합하다. 예.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반론은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박 위원장님이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데 제일 큰 명분이 이제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예. 근데 국민들께서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검찰 개혁은 외부적인 개혁과 내부적인 개혁이 있습니다. 지금 외부적인 개혁 과제로 공수처 신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고 국회에 지금 사개특위와 네. 법사위를 거쳐가지고 이제 법으로 제도화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법무부 장관이 물론 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예. 그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거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사실 검찰에 대한 외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회의 몫입니다. 예. 그럼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은 결국 내부적인 개혁이거든요. 결국 인사권입니다. 예, 근데 이런 인사를 통해 가지고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다 보면 조국 장관은 본인은 뭐 말로는 공평한 인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예.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친 법무부 장관이 왔을 때 과연 그 정권과 친화적인 그런 검사들만 등용하는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예. 하는 우려가 있고요. 특히 지금 조국 장관의 배우자와 그 친인척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이 어떤 인사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수사에 어떤 방해나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항상 또 하게 되거든요. 네. 결국 이런 내부적인 개혁조차도 장관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 꼭 조국 장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찰 개혁에 장애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회에 법이 올라와 있고 또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뭐 권한을 행사하지만 과연 본인의 지금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인사권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 어떻게 보세요, 차 교수님? 예, 저는 일단은 뭐 좀 저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왜 꼭 조국이어야 되는가?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법학자들도 있고 심지어 법조인 출신들도 있을 건데 왜 조국인가? 왜 시스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되게 저 스스로한테도 물어봤는데 예. 저는 이제 좀 한편에서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참여정부 때 이미 검찰개혁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정말 검난에 가까운 뜨거운 정말 그걸 돌파매를 사실은 참여정부가 맞았거든요. 그 결과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그까지 서거로까지 이어지고 예. 그런 경험들이 되게
그게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좀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검찰 개혁을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이제 검찰 개혁을 시작할 때 라인을 잡을 때 박상기 법무장관 라인과 그다음에 검찰총장으로서 문물총장을 잡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거의 한 1년 넘게 가면서 만들어낸 성과라고 하는 게 거의 없죠.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제도적인 개혁 문제는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고, 내부적인 개혁도 대통령이 보기에는 그닥 많이 진전된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는 인식하에서 그 두 가지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검찰 개혁이 현재 상태에서는 머물고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될 이유가 없다라고 거의 생각하는 수준까지 생각이 갔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그렇다면은 조국 후보자가 여러 면에서 좀 결격 사유가 있긴 하지만,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될 때부터 검찰 개혁이 최대의 하도였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검찰 개혁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죠. 그분을 만약에 포기한다면 검찰 개혁 포기하는 걸로 국민들에게도 비춰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정부 여당의 지지자들에게 더욱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맞는 여론의 문매를 과연 지명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후보자가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뭐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님? 예,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실무를 더 잘 아는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과연 누가 저 자리에 오르고 싶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그 개혁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이것을 어떤 상징이 되는 인물을 포기함으로써 개혁 의지까지 좌초된다고 생각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법무장관이 돼서 뭐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듣지 않겠다, 개별적으로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은 했지만 개별적으로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가족이 계속해서 수사 선상에 오른다면 얼만큼 법무부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건 이미 이제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후보로서 이렇게 밝힌 바와 같이 뭐 본인은 가족의 수사에 의해서 보고를 금지하겠다, 뭐 이렇게 의지를 표명하셨고, 뭐 그것을 다시 뭐 뒤엎는다 그러면은 그게 검찰에 영이 서겠습니까?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이제 임명을 하시면서 이제 대국민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이미 검찰은 행동으로 독립적인 수사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되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지금 뭐 언뜻 보면은 이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어떤 뭐 대립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검찰은 지금과 같이 수사를 증거와 법에 따라서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가진 법무부 개혁의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면 된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가족의 수사의 문제는 지금과 같이 본인이 내뱉은 말이 있고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다른 변화는 본인 스스로 꾀야겠는가, 이런 말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근데 현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좀 모순적인 방향의 검찰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검찰의 권한을 줄이겠다, 약화시키겠다, 이거는 검찰의 결국 힘을 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 칼을 댈 수 있는 또 검찰의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당한 불법에 대해서는 정확한 칼을 겨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가 필요한 단계에서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사를 하고 막상 나섰더니 여권에서는 일제히 검찰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이 가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과연 검찰 개혁의 방향을 국민이 원하는 강한 검찰, 정권에게도 칼을 겨눌 수 있는 검찰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조국 장관이 검찰의 힘을 빼려는
개혁으로 갈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국민에 대한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뭔가 방향 설정이 잘못됐고 좀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다? 네? 예,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최근에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님이 본인은 검찰주의자가 아니고 헌법주의자다 예.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대통령이 법무장관 국무위원을 지명하고 또 국회에서 청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은 크게 보면 헌법이 정한 그 정부를 구성하는 그 기관입니다. 네. 그 기관은 온전히 정치의 기관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떠나가지고 그래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협력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네. 예. 그 과정을 정치의 영역으로 남겨두지 않고 거기에 권력기관이 뭐 무슨 이유에서든지 수시로 끼어들고 네. 참견한다 그러면은 과연 올바른 정치가 형성돼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예. 그런 점을 지적해서 이번에 과도한 검찰의 수사 또는 기소권의 남용 예.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검찰이 정치를 한다 하면 예. 정치 본능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인사청문회 전에 한 30여 개가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고 예. 또 부인까지 기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일인데. 교수님. 저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그 사고를 하게 될 거예요. 네. 첫째로 검찰이 기본적으로 이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수사를 개시하고 그다음에 부인에 대해서 기소까지 하는 그 타이밍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과연 검찰이 왜 이렇게 서두를까라고 하는 데 대한 명백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을 검찰이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나 이런 사례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나라 정치에서 그런 사례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검찰 안에 아주 조직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를 하고 그런 세력의 일부 작용들이 이런 형태의 검찰의 빠른 어떤 수사 전환이라든지 빠른 대응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저는 일반 국민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의심을. 그다음 또 한 가지 사안은 이제 근데 정부 여당에서는 아까 전에 우리 박 위원장님 말씀하신 듯이 그냥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의 길을 가고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의 길을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일반 국민의 정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기 굉장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일반 국민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슬프르게 인사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 그죠? 검찰들이 사실 거기에 눈치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렇게 정부 여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야당에도 그렇고 야당이 주장하는 바에도 그렇고 똑같이 곱지 않은 시선을 저는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적인 상황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걸 저희들은 인식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한 말씀 더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검찰의 압수수색 이 시기를 둘러싸고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이 최근에 이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냐 이 부분이 공소시효가 공교롭게도 9월 6일 날 도과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소시효 문제라든지 또 이 증거라고 하는 거는 압수수색을 조금만 늦춰도 놓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조국 장관 부인이 다시 학교에 가가지고 그런 컴퓨터 같은 거를 들고 나오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혹시 이런 압수수색 시기를 놓쳐가지고 중요한 증거를 놓쳐서 수사가 안 됐다 하면은 나중에 장관 임명 이후에도 그 복풍을 결국 검찰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청문회 일정 중이었습니다만은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가급적 신속하게 또 수사의 대상자가 어떤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정석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검찰의 압수수색 시기를 두고 이게 정치적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조금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러면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보여준 검찰의 모습들은 국민들이 수도 없는 많은 사건들에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많은 사건들에서 빨리 수사해달라고 수도 없이 요청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검찰은 사실 뜸을 굉장히 많이 들인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굉장히 빠르게 선제적 대응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때의 추억을 소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렇게 갑자기 다른 타이밍을 가져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일반 국민이라면 당연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검찰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는 저는 있지 않을까. 이쯤에서 저 변호사님 한 말씀 여쭙고 싶어요. 이 두 분의 의견, 그러니까 경찰의 독립성이
이번에 구현됐다라는 것과 그 반대로 검찰이 자기 보호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의견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압수수색 시점과 예. 그 조국 장관 배우자 기소 시점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서는 뭐 수사 진행 상황상 그때가 아니면은 적절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뭐 수사상의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그 기소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바로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그 뭐 형사 피해자가 있다고 치고 일반적인 사건을 가정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내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받았는데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됐고 본인의 피해는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이유로 그래서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피의자를 소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만약에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봐주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은 공소시효를 넘겨서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을 나름 합리적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환 안 한 상태에서 바로 기소를 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시효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말씀하시죠. 방금 우리 이제 차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걸 보니까 정말 검찰 개혁이 필요하구나 예. 라고 느낀 것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그 가족을 비롯해서 뭐 학교 뭐 포함해가지고 다 예. 이렇게 압수수색 들어간 시점이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를 합의한 시점이었어요. 예. 여야가 정치를 할 시점에 개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청문회를 거치면서 청문회 말미에 그 동양대의 그 표창장이 네. 났을 때 바로 그만 꼭 집어서 또 다시 가서 압수수색을 했죠. 그리고 청문회가 마치는 시간에 뭐 불과 한 2시간 전에, 1시간 반 전에 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과연 이러한 검찰의 수사와 강제 수사와 그다음에 기소 이런 것이 일반적인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검찰의 일반적인 행동 양식이었나? 네. 또는 전례가 있는 청문회 기간 중에 국무위원에 대한 네. 여야가 국무위원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개입한 적이 있었나? 예. 이것을 일반 국민들은 보고 예. 자연스럽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무리하고 의도적인 수사와 기소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수사를 독점하고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은 너무 과도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개혁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공소시효 맞춰서 기소하는 거는 원칙에 맞다. 하지만 이전에 과연 검찰의 모습이 그랬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자, 양측이 좀 팽팽하게 엇갈리는데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논문 일저자 문제 그리고 장제원 의원 아들의 음주운전 적발 문제 이런 것들이 또 회자가 되면서 과연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좀 헷갈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곽규택 위원장님부터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좀 신조어가 생긴 게 조적조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조적조?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이런 말이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조국 교수가 그렇게 뭐 언론이라든지 책을 통해서 이러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어떤 우월성을 내세우지 않았다면 예. 이번과 같은 일이 그렇게 커지진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또 그런 교육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 뒤에는 조국 교수의 딸이 그런 사회적인 문제의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청년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경원 대표 또 뭐 장제원 의원 다 뭐 아들 문제, 자식 문제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국 교수하고 이때까지 뭐 그전에 과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거나 본인 주장을 해왔던 그런 입장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치를 하면서 국민들이 실망을 하는 부분은 과거에 했던 말과 왜 지금 하는 말이 다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좀 비중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물타기란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지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연인지는 몰라도 이 조국 장관의 이런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후에 다시 또 과거에 나경원 대표의 그 자식의 이제 논문 문제, 뭐 논문이 아니라는 또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또 불거진 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의아하긴 합니다. 예,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과거에는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물타기가 아니냐 하는 주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민주당 입장 들어보고 그다음에 교수님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 뭐 방금 과거에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과 다르게 행동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 과거는 아마 뭐 몇 달 전 내지는 뭐 몇 년 전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이 국면에서는 우리가 나경원 대표가 직접 조국 교수의 자식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언,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바로 현장에서 불과 며칠 전에 한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간이 과거에 이런 말을 해서 조국 교수가 비난받는 것이고 과거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아서 뭐 비난 정도가 약하다, 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예, 특히 그 첫 번째는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증하고 청문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렇게 딸의 그 입시 문제나 딸의 문제를 그렇게 깊게 파고 들어야 됐느냐. 이거는 그 조국 교수가 청문회에 나와서도 인간적인 괴로움을 토로를 했듯이 정말 본인이 견디기 어려운 이런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나 장제원 의원을 봤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식이라 하더라도 통제되지 않거나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를 통해서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좀 도와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 제도에서 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조국 그 장관이 제가 다 세보진 않았지만은 아마 뉴스를 켤 때마다 자식의 문제, 자기의 불찰,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반성한다 이야기를 수십 번 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이 장관 후보를 놓고 가혹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걸 다시 한번 여야가 같이 한번 돌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차 교수님 한번 여쭙겠습니다. 뭐 저는 일단은 정치인들을 너무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사실 볼 필요는 없는 거죠. 뭐 저도 그렇지만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겉으로 그냥 드러나기에 자기가 나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선언하기가 어려운 거죠. 항상 도덕적인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죠. 표를 위해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조국 장관이나 그다음에 다른 장제원 의원이나 나경원 대표와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다 동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뭐 근데 나경원 대표나 아니면은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 도덕적이지 않아. 옛날 아니면 적어도 나는 도덕적인 척하는 것들을 안 보여줬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다 동일하게 도덕적인 것처럼 행동을 해왔는데 어떤 분들은 문제가 되는 거고 어떤 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 특별하게 조국 후보만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되게 비양심적으로 그다음에 위선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저는 매도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조국 후보자의 문제는 뭐 여러 가지 허물들이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한테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경향이 강한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정치인들이 대단히 정치적인 감각을 정말 가지신 분들은 말을 좀 신중하게 진중하게 좀 아껴서 할 줄 아는 그런 버릇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좀 그 부분이 대단히 약한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뭐 나경원 의원은 물타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적어도 일반 국민들의 정서 속에서는 그런 물타기 용어로 나온 이야기들이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나정나고 그다음에 장적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또 새로운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충분한 요소거리는 된다라고 보는 거죠. 뭐 동의하십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나 장제원 의원의 경우는 선출직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죠. 그런데 조국 교수는 임명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명직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성이나 청렴성, 신뢰도를 한번 판단해보자 하는 게 인사청문회 과정입니다. 그때 걸러지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뭐 선출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슈가 됐을 때 분명히 심판받을 수 있는 기재가 있는 선출직과 임명직은 다르다. 예.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과연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편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과연 어떤 카드를 쓸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 당장 검찰개혁 추진단 만들어서 단장까지 이제 인사를 할 참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곽 위원장님부터 말씀 열어볼까요? 예, 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잘못한 바가 분명히 있고요. 예. 또 검찰이 다른 권력기관에 비해서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국민들이 보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조국 장관의 주변 인물들이 지금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당 부분 검찰 개혁의 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외부적인 검찰 개혁 과제들은 이미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예. 결국에는 검찰이 바른 수사를 하고 또 그 바탕에는 또 바른 인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본인의 주변에 수사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이 과연 조국 장관이 무슨 인사를 하고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예. 국민들의 절반은 저것은 본인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수사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결국에는 검찰개혁 과정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쉽게 가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민주당에게 좀 더 구체화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어떤 걸 준비했는지 그 전체적인 그림 같은 것들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제가 조국 장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쉽지 않겠지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한 달 동안에 그 가혹할 만한 이런 검증을 거쳐서 이렇게 네. 장관이 임명이 됐고 또 임명되는 과정에서도 임명권자가 정말 고뇌에 찬 결단을 이렇게 하신 분 아닙니까? 네. 예, 그렇게 수임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과거보다 훨씬 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그 첫 출발도 굉장히 발빠르게 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아마 후속 인사를 통해서도 이제 본인의 의지를 보여주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주변 분들의 예. 수사 그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검찰 개혁의 네. 책임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아마 혼신임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지금 어쨌든 그 행안부 장관과 그 법무부 장관이 합의한 그 금융수사권 조정안이 가 있고 또 사개특위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과연 그 야당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어떤 그 반대 이런 걸로 사개특위에서 진행돼야 될 국회에서 진행돼야 될 예. 개혁 입법의 절차가 지연되거나 무산되지 않을까 이것이 오히려 더 걱정이다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개혁의 늘 대상처럼 얘기가 되지만 지금 당장 검찰은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어떤 소지가 있는 그런 의원들을 소환해서 그리고 그 자료를 경찰에서 다 넘겨받았습니다. 이후에 과연 야당 의원들도 과연 어떤 검찰의 그 재단을 받을까, 검찰의 수사를 받을까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요. 차정원 교수님께 좀 저는 여쭙겠습니다. 적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저는 검찰 조직에 좀 충성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봤는데 이번에 밝히신 거는 나는 헌법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헌법에 충성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어디든 양쪽으로 기울지 않겠다. 정말 공명정대하게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적어도 아주 빠르게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했듯이 동일하게 패스트트랙에 대한 수사도 아주 빠르게 속전속결로 나가야 그게 예. 명분이 맞는 거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좀 미적되거나 어떤 뜸을 들이거나 한다면 아마 저는 여론의 역풍도 조금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에 대한 수사는 수도 없이 소환
대한 그 요구들을 했음에도 예. 불구하고 소환 자체를 불응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검찰 수사 자체를 지금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스타일로 봐서는 아마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그게 윤석열 표를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법조계에 계신 변호사님, 뭐 동의하십니까?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죠. 제가 뭐 그런 큰 그림을 그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조국 장관 배우자를 소환하지 않고 기소를 예. 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소환을 거부하고 있었던 그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어쨌든 송치를 받았고, 지금 또 곧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네. 그러면 체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검찰은 수사 속도를 낼 수 없는데 왜 송치를 하라고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느 쪽도 봐주지 않겠다. 우리는 정치검찰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소환 없이 기소를 하는 것으로도 그 앞에 있었던 조국 장관님 후보자, 예. 배우자 분에 대한 그 기소와 같이 동등하게 처리했다라고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어서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나오는 얘기가 이제 9월 정기국회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내년 총선은 또 이 문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어질 것인가, 이런 예상들, 우려와 그리고 여러 가지 예상들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박 위원장님. 예. 뭐 일단 우선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우려도 하시고, 네. 지금 현재도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그것이 연일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만나는 분들 속에서도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뭐 추진하고 있는 그 개혁, 이 방향은 기본적으로 옳고, 이 개혁이 성공해야만 대한민국이 진일보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물론 중요한데, 그 승리의 방법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 하나하나 성공해 나가면서 예.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조국 장관이 하나하나 법무, 그다음에 검찰 개혁을 예.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절반 정도의 반대하는 국민들도 차차 그 개혁의 성과들을 보면서 다시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혁의 원칙에 대해서 어긋남이 없이 쭉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한국당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한 달간 국론 분열을 통해 가지고 예.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기 때문에 뭔가 연말까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좀 조급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검찰 개혁의 과제라는 것이 지금 국회에 있는 상태인데, 예. 결국에는 여권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뭔가 시급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생각에 예. 조금 졸속 개혁을 좀 주도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것들을 다 지금 검찰로 가져가 가지고 이제 검찰 때리기를 하면서 이 검찰 개혁해야 한다, 이런 걸로 지금 화제를 바꾸고 있는데, 예. 오히려 정치적으로 본다면 국회에서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 당연히 진행돼야 되고요. 네. 또 곧 이제 정기 국회를 통해 가지고 500조가 넘는 예산에 대해서도 이 여야가 아주 심도 있게 또 심사를 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다 그런 정치적인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가지 못하고 결국 양측의 진영 대결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듭니다. 예. 결국 이런 분위기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좀 국론을 통합시켜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내놓기보다는 양측의 좀 극단적인 좀 대립만 강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들고요. 사실 추석 연휴 기간에 잠깐 쉬었을 뿐이지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이후 전국이 결코 녹록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뭐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내년 총선은 정말 저희들이 근데
대통령 선거 이전에 네. 있었던 대선보다도 훨씬 치열한 아마 정치 경쟁의 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근데 촛불 탄핵 정국 이후에 제대로 어떤 개혁 세력과 또 뭐 어떻게 보면 그 보수적 세력, 그 어떤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 간에 굉장히 큰 싸움이 저는 이번 총선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국민들이 그걸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예. 어떻게든 어떤 그 여당과 야당이 여야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프레임은 그런 프레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이렇게 좀 강수를 둔 것도 결국은 프레임 전체를 그런 식의 프레임으로 가져간다. 결국 적폐청산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수구 세력들이 그 부분을 너무 털어지고 있다. 국민들에게 바로 아마 총선에서 호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랬을 예. 경우에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거는 자유한국당이 그걸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어떤 프레임으로 막아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는 아주 보수 세력, 진보 세력에 서로 충성하는 아주 로열티가 있는 그런 유권자들끼리 결집 현상들이 굉장히 나타날 건데. 예. 지금 그 촛불 탄핵 정국을 거치고 일정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어떤 균형이 얼마만큼 변해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균형이 조금 진보 쪽으로 많이 여전히 기울어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랬을 경우에 저는 내년 총선에서 남은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이 얼마만큼 그거를 좀 이렇게 커버해서 예. 복원해낼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큰 과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자유한국당도 이 싸움도 해나가야 되지만 자유한국당 내부에 원래 있던 싸움, 즉 그러니까 내부적인 개혁 부분, 이 부분에 예. 대한 그림들도 좀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조금 국민들을 조금 더 끌어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예. 곽 위원장님 이에 대해서는 뭐 한 말씀 예. 곁들여 주셔도 잠깐 지금, 짧게만 예, 여쭙겠습니다. 그 조국 네. 장관 임명 과정을 거치면서 한 달 동안 모든 이슈가 거기에 집중되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쌓여 있는 문제들, 예. 경제 침체라든지 수출 감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현 정부의 실책들이 가려지는 지금 현상입니다. 예. 내년 총선을 말씀하셨지만은 현 정부는 결국에는 편가르기, 적폐냐 아니냐 이런 방향으로 선거를 몰아갈 거고요. 결국 야당은 현 정부가 무능으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진 상태다. 예. 이런 주장으로 아마 총선에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과연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어떻게 나오고 국민들의 여론이 어디로 쏠릴지 저도 사실 가늠이 안 됩니다. 자, 마무리 발언에 이런 예상들을 좀 녹여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덕담한 말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부터 마무리 발언 청할까요? 네. 풍성한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사 올렸고요. 그 현 시점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를 주도할 법무부 장관이 그 의혹에 둘러싸여 있어서 상당 부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확실하지 않은 의혹을 풀어줄 곳은 결국에는 수사기관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은 당연히 국민적인 염원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를 이뤄서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차 교수님. 저는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진짜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대단히 진흙탕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저는 국민들이 좀 희망을 갖고 내년 총선을 통해서 이 진흙탕 한국 정치 속에서 정말 어떤 연꽃을 피워낼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번에 뭐 한가위 명절에 좀 가족들이 다 모여서 좀 도란도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뭐 정치의 과잉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 충분히 저는 선진국가의 국민들로서는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번 추석 밥상은 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도 저는 충분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잘 안 하신다고. 저는 잘 그러시면서. 못하죠. 예. 저는 직업인 만큼 못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직업인 분들은 이 두 분이십니다. 예. 자, 박 위원장님. 예, 그 조국 법무장관을 둘러싼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고 해서 이런 수사가 동력을 잃거나 또 흐지부지 되는 일은 없도록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검찰에서 중심을 잡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의혹에 대해서 끝까지 수사를 잘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네. 박 위원장님. 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하면 되고,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대로 자기의 길을 가면 되고요. 또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고 지켜보면 됩니다. 다만 뭐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검찰 내부에서나 수사 상황이 피의 사실이 유출이 되거나 또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을 자극하거나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국회도 시작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치의 계절이 이제 돌아올 것인데요. 뭐 대통령의 그 국무위원 임명, 법무장관 임명 이 권한을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이후로도 계속해서 조국 장관의 문제를 가지고 장애투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장관 자체를 뭐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 투쟁만 해나가면은 예. 정말 손은 누가 키우고 민생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민생 국회로 돌아가서 정말 결실의 계절에 맞는 예.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검찰의 수사를 믿는다고 하시는데 뉘앙스가 약간 좀 다르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정치적인 이슈가 한가운데 딱 차지하고 그리고 연휴가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마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성 높이고 얼굴 붉히면서 가족 친지들과 헤어진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기에는 너무 아깝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좀 서로에게 고생했다 이런 덕담하고 나머지 시간 좀 훈훈하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얘기 내일부터 하시죠.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